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예, 김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단호고요. 파워보이스 청년의 힘, 청년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과 그 사건과 역사를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근데 또 오랜만은 아니죠? 중간중간에 저희가 네, 또 뭐가 중간중간에 있었고, 뭐가 있었죠. 또 이야기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네. 지금 오늘 주제도 그렇고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제목은 취중 역사인데 역사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역사죠, 이것도. 네. 대한민국 근현대세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되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모르겠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고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잖아요. 애초에 저희 그 방송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현대사를 좀 위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사람 사는 얘기가 하나의 역사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저희 후세대에서는 또 이것도 역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역사 방송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그리고 순서를 맞춰서 보면 굉장히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 김 작가님은 한 주 동안 혹은 저희가 2주 만에 뵀나요? 저번 주에 한번 봤잖아요. 아니 우리 말고 방송에서. 방송에서 잠깐 나갔어. 여의도 편이 잠깐 나갔으니까. 여의도 편 잠깐 나갔으니까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긴요. 작품 하나 없고 또 작품 하나 없고 또 새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항상 창작자들은 없는 게 문제야. 아니, 근데-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차피 그 엎어놓은 글은 이렇게 탁 모셔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어. 또 돌려막기 하는 거야? 그럼 언젠간 또 써먹어. 돌려막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임밸류가 없을 때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언젠간 써먹는다니까. 내가 이름이 좀 올라가면 그럼 언젠가 또 살짝 띄워갖고 자, 돌려막기의 귀재 김 작가님과 함께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뭐 이번 주 시사 잠깐 해볼 게 있는가 좀 생각해봤더니 오늘이 딱 그날이더라고요. 뭐야? 오늘 며칠이죠? 오늘 12일인가? 그렇죠. 1979년 12, 12월 12일이 예.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얘기 좀 해보고.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12.12라고 했잖아요. 네. 나 어저께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그 정우성 씨가 나오는 그 인터넷 마켓 선전이 있어요. 쥐마켓인가 뭔가 그거? 네. 거기서 뭐 날짜 지나면은 세일 안 해준다. 그래도 우린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 달에 11, 11이었거든. 이번에 12, 12라고 선전을 하더라고. 자, 어쩌라는 건지는 아니 근데 모르겠지만. 나도 어저께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그 12, 12 사태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를 써도 되나 싶은 게 살짝 생각이 드네요. 그 데이트 네이밍은 뭐 얼마든지 자기들이 의미를 부여하면 솔직히 말해서 11월 11일이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빼빼로 먹었으며 그죠? 근데 뭐 그런 거 따져보면은 롯데들도 개새끼들인 거고 얘가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닙니다. 저는 욕을 안 했어. 얘가 욕했어요. 좋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볼 텐데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이 12.12 사태.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취중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거 한 꼭지만 살짝 하고 갈게요.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보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분량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보통 한화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죠.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끝도 없죠.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1.6 우리 그 했던 11.6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고 그럼 이제 정치 군사들은 다 물러가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제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육군 사무총장이 정승화 사무총장을 서빙고로 가두고 최규하 대통령이었던가요? 최규하 대통령. 그때만 최규하 대통령. 그분한테 이제 하야하시라고 하고 그들의 야욕을 채운 그게 바로 이제 이 12.12 사태가 된 거고. 이것도 뭐 기가 막히니까 요소 따져보면 되게 막 우연해 막 뭐가 겹치고 막 총격전도 일어나고. 애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12.12 사태 때 그 군권을 잡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된 게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그 11.6 사태. 그렇죠. 11.6 사태 때 그때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군 내부에서 꽤 큰 정권을 잡게 된 거거든요. 이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때 위치가 보안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다 자기가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군권을 장악하고 이제 나라까지 장악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체육관 같은 데다가 국회의원 다 때려놓고 선거 대통령 선거 설치해서 자기가 대통령에 올라가고 7년 뒤에 자기는 내려갈 테니 이제 무슨 넥스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노태우 했는데 자기가 이제 흑막 정치를 하려고 그랬지. 기시도 부스케처럼. 하지만 뒤통수를 딱. 그렇지. 우리 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권은 아버지가 아들도 나누는 게 아니다. 넌 가라. 바로. 근데 사람이 그래야 돼. 근데 그러고서도 물러난 다음에 둘이서 같이 친구야. 그래서 우리 YS가 하나에 수청하시고 50비리 60비리 날리시고 그때 이제 문제가 됐고 뭐 그랬던 게 이제 요 때가 좀 그래서 저 살펴보면 그 전두환 시대 때는요 정당성 없는 정권이었어요. 정권 자체가. 그래, 정당성 없는 근데 근데 말씀처럼 이게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게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당성 없는 정권이잖아요. 정당성 없는 정권이다 보니까 항상 그게 마음에 신경이 쓰였나 봐. 그건 뭐 저기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그 정당성 이성계도 그랬고 항상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뭔가 최대한 뭐 복지나 뭐 이런 걸 하려는 정치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하려고 했는데 뭐만 하면은 저 광주에서 들고 일어나고 뭐만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앞뒤가 그렇게 들어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복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무슨 복지 같은 소리를 해요. 자, 88 올림픽을 하려고 뭐 준비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길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하면은 사태가 이렇게 됐고 아니 그렇게 뭐 복지니 뭐 이런 거 신경 쓰라고 했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말을 잘못했네요. 이거 잘라주세요. 복지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역량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건 내가 말을 잘못했네. 복지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건 복지는 아니고 복지가 아니라 올림픽이나 뭐 올림픽 공원 뭐 이렇게까지 국가 전체 역량을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이 올라갔고 예술전당도 어떻게 보면 뻐꾸형이 만든 거니까 실제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순자 여사가 만든 게 그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그쪽에서 만든 거지 그걸로 인해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다 정도만이 있어졌겠지 뭐 그런 거고 뭐 옛날에 뭐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만든 건 그렇게 따지면 또 어떤 분들은 버스 전용 차도를 만들었다든가 버스 환승제를 만들었다든가 다 장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단이 너무 세서 문제인 거지. 누구나 다 못하진 않아요. 그럼. 근데 이제 그거의 경중을 보고 또 거기서 헤쳐먹은 걸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를 조금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개념이지. 이분도 잘한 거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노태우 대통령은 뭐 했을까? 여태까지? 그 양반은 그냥 현상 유지. 그렇지. 무술의 탄든 물의 탄든 뭐 물태우라 그러는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희한한 게 한 게 없는 것 같아. 뭔 되게 희한해. 그때 한 5년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 그냥 뭐 슥슥 흘러갔는데 그 뒤로 이제 막 말쯤에 막 삼당 합당 한다 그러고 막 시끄러워서 그때 한번 잠깐 그랬지. 뭐 한 거 없이 되게 재밌게 잘 흘러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통 때는 워낙에 와장창하고 이랬으니까 한 7년 막 시원하게 정말 스펙타클하게 막 으악 이러면서 갔는데 딱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슬슬 저희가 이제 78년생이고 제 동생이 80년생이고 제 동생이 80년 7월생이거든요. 7월 24일. 근데 이제 그 5월달에 이제 난리가 난 거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아직도 그때 통금도 있었고. 그럼요. 네. 저도 있었죠. 그러니까 12시만 되면 술집 다 문 닫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술집을 다녔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을 한다고. 내가 어렸을 때 중고등 술 먹고 다닐 때도 그런 그 문화들이 아직까지 군사 문화들이 잔존을 했던 기억이 남아서 한번 이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짜로 나중에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그러니까 같고. 오늘이 그런 날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한 축이었고 꼭지였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 지금도 이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는 걸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뽑아봤고요. 시사는 뭐 K골든에이지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저번에 앞에 잡소리 좀 빼고 이제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저번에 사자 특집 해가지고 김창경 씨를 한번 했는데 이게 어저께 제가 지난주에 뭐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제가 그때
영화 마스터를 봤어요. 영화 마스터인데 내 말 좀 끝내고 하자 좀. 아유. 아니 개요는 내가 얘기할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래가 영화 마스터를 봐서 내용을 끄집어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토스를 한 거지.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형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떠는 게 뭐? 조이팔. 그렇죠. 오늘의 방송 주인공 누구? 조이팔 씨입니다. 예. 누가 들어도 고 조이팔 씨지만 제가 생각할 땐 살아 있을 것 같아. 그냥 왠지. 조이팔 씨 같거든요. 왠지 살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뭐 요거.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수법이나 이런 건 다 떠나서 금액만으로는 최고죠. 이게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달라요. 왜 그게 조금 다르냐면 제가 생각할 땐 최고는 장영자 씨예요. 아, 장영자 씨인데 얘는 조단이고 그 사람은 억단인데 시대가 달라서 인플레이션이 다른 거야. 근데 따져보면 내가 볼 땐 장영자 씨거든. 근데 금액만 진짜 여태까지 금액만 딱 놓고 따졌을 땐 조이팔이야. 금액이랑 피해자 수 이걸 따지면 조이팔 씨가 압도적이지 않나? 근데 이게 거기서 좀 다른 게 조이팔 씨는 조이팔 새끼는 이건 새끼라고 해도 새끼들이라는 단어가 좀 저급해질 정도로 미안한 단어인데 얘는 진짜 개미들을 등쳤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서민들을 등쳤고 장영자 씨는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렇죠. 기업자들을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잘 모르는 뭐 땅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등을 쳤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한 기업을 만약에 사기를 치면 이 기업에 파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따져버리면 왜냐면 얘가 망할 거 아니야. 거기에서 그 음모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따져버리면 여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근데 뭐 그거야 뭐 기업 오너들이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랑 숫자만 따지면 금액이랑 피해자 숫자만 따지면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자만 수만 따지면은 조이팔 대한민국 최고죠. 건국 이래 조단위 사기를 이게 조단위가 됐다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돈이면 1년 국가 예산이 나와요. 아니야. 그거보다 덜 하나? 아유 장난쳐. 1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4조 원 지원을 했다고? 어? 4조 원을 했다고? 야 국가 예산은 그래도 그 전에도 몇십조 단위야. 오케이. 그럼 그럴 수 있고. 그럼 몇 개월의 예산 단위? 그 정도? 행정부 천하의 단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행이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뭐 있죠? 하나, 둘, 셋. 맥주! 자, 대표님 맥주 좀 주세요. 갑자기 하니까 씨발 타임이 안 맞잖아.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어. 아휴, 미안해라, 씨. 아, 난 형으로 태어날 걸 그랬어, 진짜. 그럼 너랑 안 만났지 내가. 하나, 둘, 셋. 우리 방송하면서 둘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하나, 둘, 셋인 것 같아. 자, 시원하게 한 잔 드시면서. 아이고요. 자, 오늘 날씨가 진짜 엄청 네, 춥거든요. 추워요. 네, 정말 진짜 추워요. 어제 오늘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여의도 간 날 더럽게 추웠어, 진짜. 아니 근데 오늘이 더 추워. 그런가? 어. 좀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서. 아 맛있다. 나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헌드레드 위너 형 만나서 맥주 16개 먹고 에거마스터 반병 먹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날 처음 이제 술 마시는 거야. 역시 술은 한 2, 3일 안 먹고 간질간질 할 때 그때 쭉 빨아주면 아우 시원하게 들어가네 아주 그냥. 좋습니다. 맥주에 또 기운을 빌어서 재밌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처음으로는 이제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피해자만 몇만 명이다, 자살한 사람이 몇십 명이다. 10명 정도라고 나왔는데 자살. 그러니까 몇십 명이잖아, 10명도. 그리고 뭐 건국 이래 최대다. 뭐 피해액이 4조에서 5조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바른가정 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여기서는 피해 규모가 배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잡는 거랑 경찰 추산이 달라요. 그렇죠. 이 4조 원은 경찰 추산이야. 경찰 검찰 추산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피해 연대에서 추산하는 거 내가 얼마인데 이걸 모아서 얼마인데 솔직히 그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가족이야. 근데 여기 얼마 피해 당했어요?
뭐 몇백여, 나도 몇백여 이래서 나온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찰 봤을 조사가 때는-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경찰 조사랑 피해자들 금액이랑 그 중간 지점을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막 그래도- 4, 5조 정도? 그래도 5조가 넘죠. 4, 5조 경찰 추산 피해액이 4, 5조였으니까 그래도 5조가 넘지. 한 7조 이상 7조 정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이제 이 정도의 규모가 이게 어떻게 감이 안 올 거야, 그죠? 어떻게 얘기하면 좀 편하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5천만 인구가 얼마씩이니? 총 한 5조 잡고. 5조 잡고 5천만 만 5만 억 10억 100억 천억 조인가? 천억 조 6개야? 만 원씩? 만 원씩. 전 국민한테 만 원씩 삥 뜯으면 이렇게 돼. 그렇죠. 그게 숨이 꼴딱꼴딱한 노인네부터 응애응애 태어난 신상까지 모든 국민한테 만 원씩 뜯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네, 저희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웃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거. 이게 사기라고 하는 그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기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의 기반은요,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기반은요, 가장 제일 기반이 그 사람의 욕심이에요. 모든 건 욕심이 시작되죠. 욕심 혹은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죠, 이것도. 그 사람이 이렇게 걸려진 것도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걸 넘어가서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어요, 진짜. 약간 그 독고 영재 씨랑 아, 독고 영재 씨. 저기 조 팀장 여기 그 조이팔 씨 사진 잠깐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독고 영재. 독고 영재 씨 사진 한번 싹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하나 딱 올렸으면 얼추 비슷해. 생긴 게 약간 느낌이. 그럼 그 이후에 MB까지 집어넣으면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완전 진화 단계 같은데. 이거야? 이거야? 뭐 넘어가고. 자, 일단은 뭐 이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출생부터 보죠. 그런 그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57년 3월 15일생입니다. 57년. 예, 생각보다 젊어요. 우리 엄마가 52년생이니까 우리 엄마보다 5살 어리네. 생각보다 젊어요. 우리 엄마가 78세니까 67세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2세 정도? 그런가? 72세니까 72세 정도. 72세지. 아니지, 17년이잖아. 2017년 61. 61세 그럼 환갑이네 올해. 딱 환갑이에요. 올해 환갑이신 분이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셨으면 이분을 3개 내보냈으면 딱 환갑이신데. 좋아요. 그러니까 출생지가 경천북도 영천입니다. 경상북도 영천군 금우면 오개동에서 사남사녀 중 7째. 그래서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게 대구 경북 부산 이쪽 경상도 쪽을 기반으로 인천 갔다가 전국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창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홀몸으로 대구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대구에서 여기저기 막노동하면서 생계를 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창경형. 참.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 되는 것도 지금 어렸을 때 뭔가 가난하고 이게 하고 이런 게 한이 맺히고 이러면은 거기서 좀 잘못된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 성급한 일반화로 오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렵게 살았다고 다 사기꾼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거기서 사람이 보고 배운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만약에 그 옆에 누구 하나가 진짜 글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톨스토이처럼 세계 최고의 문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글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이 항상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골방에서 폐병으로 콜록콜록거리다 보면은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 아니 무슨 도서를 족대체 읽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이제 주변이니까 맹모가 왜 삼천지교를 했는지를 따져보면 자, 그 말 굉장히 중요한 것 잘했어요. 같아요. 그 말 잘했어요. 거기서 이제 막노동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가 냉동식품 도매업소에 취직을 합니다. 냉동식품? 냉동식품 도매업소. 도매? 어. 이게 막 팔고 하는 거? 그래서 경북 영천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나 뭐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 접어들면서 냉동식품 도매업
접소면은 꽤 괜찮거든요. 그래도 아니 엄청 험해요 일이. 일이 험하긴 네. 한데 일은 막 험하긴 한데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돈 만들기는 좀 괜찮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분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20대에 접어들면서 도박판 허드렛 일을 합니다. 어디? 도박판.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음. 조금이라도 이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데를 찾았겠죠. 그래서 동성로파 아십니까? 어따 동성로파. 동성로파. 아 이거 전라도지. 경상도는 뭐야 그러면? 글쎄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가 기억이 생각이 그럼 안 나. 넘어가자. 그러니까 뭐 유명하죠. 동성로파. 행동대원들과 어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동성로파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박장에 왔겠지. 그러니까. 흑인 대장들이 놀러를. 그러니까 뭐 똘마니 분위기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잿더리. 잿더리. 야 잿더리 그럼 내가 그렇게 발라. 그 타짜 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고서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맹모삼천지교라고 다단계를 알게 되는데 거기서 거기서 다단계를 배웠는데 친형이 다단계 사업체에서 일을 했대. 친형이 아까 칠남매라고 했잖아. 예, 칠남매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보고 배운 거야. 요즘 건달들도 건달이라고 싸움하고 그렇게만은 하지 않잖아요. 사업을 또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뭘 하고. 요즘 건달이 주먹 쓰는 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예. 건달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건달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당신은 남만 가면서 그래. 예, 저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대충 비슷할 거예요. 네. 대충 비슷할 건데. 우리 같이 본 게 있잖아. 그래. 나 무서웠어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한테 보고 배운 걸로 아마 이런 이제 기법들이나 수법들을 좀 익혀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의외로 저희가 사기 다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단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다단계가 미국에서는 그 학술로도 하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상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고대 이집트로부터 비롯된 피라미드 쌍법.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잖아. 그래서 저희는 절대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하면 삼각형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잖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저희는 절대로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하면서 삼각형 넣어줘. 근데 항상 삼각형이고요. 삼각형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찍는 순간 여러분 통장에는 1,000만 원 찍고 칠 것이며 나 이걸 할 걸 그랬나? 너 잘했을 것 같아. 잘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단계 사업체는 SMK 여기가 숙민코리아래요. 숙민코리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접하고 배웠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뭐 계속 다단계 네. 쪽 일을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해드릴 텐데 기본적인 이제 개요는 여기까지. 그리고 또 더 있나요 개요가? 그 다음에는 뭐 범행 그 다음에 바로 2004년에 그렇죠. 이제 범행 행각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해볼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중간 과정 중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조사를 해왔죠. 아 그래. 기가 막히게 조사를 해왔는데 이 챕터 2 시작. 제가 부제를 줬어요. 시작. 조이팔이라는 전설의 시작. 레전드. 좀 있지 느낌이 오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재밌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심심한 위로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이팔은 처음에 리드 N이라는 회사를 창설을 해요. 리드 N. 리드 플러스 엔들리스. 어마어마하지 않은 느낌이 약간 리드하는 게 엔들리스하다. 내가 끌어가는 게 영원하다. 무시무시하네. 리드 N이라는 이제 그 장명으로 안마기, 승마기, 골반 교정기 이런 그 건강 보조 기구를 렌탈을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2004년에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의료기기 렌탈이었는데 그게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이 전문이구만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04년이면 피라미드가 져요. 무슨 얘기냐면 피라미드라는 그 기법 자체가 한참 화랑을 받다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뭐 해서 이 기법 자체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기법을 만든 게 요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그 아까 무슨 기법이라고? 이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명칭을 잘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주세요. 자, 뭐 폰지 사기가 흔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젠가 알잖아요. 젠가. 이거 밑에 돌을 빼가지고 위로 올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막대기 막 이렇게 있는 건데 세 개 이렇게 있어갖고 이거 툭툭 쳐갖고 이렇게 빼갖고 위에다 하나 올리고 그럼 이제 밑에 돌 빼서 위에 얹고 밑에 돌 빼서 위에 얹는데 요게 재밌는 게
어떤 도라이 같은 새끼들이 꼭 세운 새끼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야.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일단은 폰지 사기는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를 이만큼 모아요. 내가 매년 원금의 10% 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너무 크게 잡으면 야, 이 새끼 사기다. 이러니까 근데 이게 애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폰지 사기는 뭐냐면은 그러고서 계속 회원을 끌어모아요. 그럼 기존의 회원들한테 10%를 줘야 되잖아요. 10% 끌어모은 회원들 돈으로 10%를 주고 다시 또 모으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라는 게 폰지 사기예요. 이게 조이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안마기, 승마기 뭐 이런 거 한 대 440만 원이야. 440만 원이야. 네가 이걸 한 달에 사면 한 달에 17만 원씩을 넣어줄게.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근데 여기가 메리트가 뭐냐면 8개월 뒤에 원금 돌려줄게. 괜찮잖아. 8개월만 있으면 원금을 돌려주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이자가 있으니까 8개월 동안 17만 원씩 계속 들어오는 거지. 봐봐. 내가 440만 원이 아니라 4,400만 원 있는 거야. 그럼 10대를 사는 거지. 그러면 170만 원이 꽂혀. 그게 8개월 뒤에 원금이 회수가 돼. 거기다 이제 폰지를 하면 처음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폰지 사기라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는 거죠. 계속 회원들을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단계죠. 그러니까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 괜찮은데 하면 주변에서 막 소개를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회원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회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폰지 사기로 유명하신 분이 원래 이게 찰스 폰지란 분이 누구? 찰스 폰지란 분이 있어요. 야, 또 이렇게까지 가냐? 그래서. 찰스 폰지란 분이 처음에 이 수법을 써먹어가지고 1900년대 그것도 1900년대. 우리보다 1세기 앞서서. 1900년대 이 수법을 써가지고 잡혔지. 그러고서 이건 얘가 처음 썼는데 그래서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그래서 폰지다. 네, 그래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또 하나 배웠네 우리 김 작가한테. 여기 이 폰지 사기로 또 유명한 분이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있어요. 누구?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미국에 유명하신 분 있어요. 유명하신 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가요? 금융인인데 이분이 나스닥 알죠? 나스닥을 상장하는데 한 몫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저명한 금융인이에요. 유태계 쪽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월가에 자기 회사를 세우고 유태계거든. 유태계니까 막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폰지 사기를 때린 거지. 유태계라면 또 그 유태인들, 그렇지, 전 세계 그 금융을 다 잡고 있는. 그래서 잡혔는데 대표적인 이게 피해를 당하신 분 리스트를 보면 기가 막혀요. 대표적인 분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형님? 스티븐 스필버그. 스필버그 형님이구나. 스필버그 형님. 그다음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그 영화의 제작자였던 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온갖 저명한 유태인은 다 달려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잡혔을 당시가 한 70세였나 그랬는데. 늙은막이 고생하셨겠네. 지금 150년형 받고 미국에서 지금 복역 중이십니다. 형님 뭐 평안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평안하게 계시다가 아마 나오시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성향이 너무 관대한 것 같아. 그치. 꼭 그 강력 범죄, 흉악 범죄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법치나 물리 중에서는 그 정도가 가장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히는 규모 면에서는 강력 범죄나 형사 상해 문제 이런 거는 분명히 한 명의 사람이나 이런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실수 없게 하지만은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한번 터지면은 정말 불특정 다수한테 이만큼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형량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저희 다음에 정치인들 만나면 얘기 한번 진작에 해보시고 지금 여기서는 뭐 더 저희가 얘기해봐야. 뭐 어쨌든 간에 폰지 사기의 개요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분이 조이팔 이 양반이 써먹은 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그 얘기만 세 번째 한다. 자,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조이팔은 40만 원을 주고 딱 빌리면 한 달에 17만 원을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 쪼개서만 줬어. 일수처럼? 일수처럼 그러니까 17만 원 나누기 30만 원 얼마니? 뭐 한 5천 원, 6천 원 되나?
그 정도 되겠죠? 5,000원 나누기 곱하기 3 7,500원, 7,500원 뭐 그 정도 되지? 이런 그거를 데일리로 꽂아줬어. 그러면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걸. 생각을 해봐. 그때도 문자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은행에서 하는 게 날마다 띵 하고 딱 보면 7천 얼마. 날마다 띵 하고 보면 7천 얼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8개월을 매일 하고 다시 원금 복귀. 괜찮지. 누가 봐도 괜찮지. 내가 사업을 할게. 안마기, 뭐 골반 교정기 이런 거 빌려주고 찜질방, 미용실, 뭐 어디다 이렇게 여관, 모텔 이런 데다 넣어두고 다 이렇게 해서 수입 창출해서 벌어드리면 그걸 여러분께 다시 나눠드릴게요. 한 달에 10,000원씩, 하루에 7,000원씩 꼬박꼬박 10대 샀어? 7만원씩 꼬박꼬박. 그리고 나서 원금 다시 방한. 얘가 재계약 할 거 안 할 것 같아? 하지. 당연히 하지. 그럼 얘가 재계약을 할 때 돈이 없어. 근데 이번 달은 회원님 한 10대 정도 더 사셔도 되는데요. 그래, 잠깐만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 다 다시 때려받고 옆에 있는 친척한테 너 돈 있으면 빌려줘. 내가 하루에 얼마씩 갚을게 해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 그럼 그거 이제 또 다시 내 원금 되는 거고. 안 돼? 대출해. 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30%가 넘더라고요. 30%가. 그러니까 대출 뭐 10%, 20%짜리 받아갖고 원금 다 갚는 거야. 이게 눈에 이제 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성이 마비가 되는 시간이 오는 거야. 돈이라는 마약을 맞아서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2004년도면 가뜩이나 이게 금융권의 대출 금리도 높았을 텐데. 이게 2004년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호황기야. 왜냐하면 월드컵 때에 그치. 경제가 확 한번 올라갔거든. 월드컵 뽕이 있지. 그래서 2003년, 2004년 이때는 그래도 경제가 살아갔고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숨을 쉬는 그때였거든요. MB 살짝 올라왔을 때 MB 초반인데, 그러니까 괜찮았지 경제가. 그러니까 막 대출해서 너도 나도 달려들기 시작했고, 여기다가 이제 뭘 접목을 시키냐면 피라미드를 접목을 시키는 거야. 고객님, 저희 피라미드는 아니래요, 고객님. 저팀 여기다 삼각형 또 그려줘. 여기다 삼각형 또 그려줘야 돼. 고객님, 저희는 피라미드는 아닌데요. 회원 몰아 데려오시면 저희가 그 성과금 좀 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얘는 누구를 데리고 와서 돈을 끌어오면 내 이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성과금도 받는 거야. 그러면 마약이 몇 대야? 2대를 받는 거지. 이성이 상실이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게 되고, 얘가 나만 하겠어? 야, 김 과장, 그거 뭐 자꾸 문자 오는데 그거 뭐야? 처음에 그랬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객님 데리고 오시면 성과가 드려요. 김 과장 그거 자꾸 뭐야? 부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요. 좀 보시겠어요? 날마다 돈 쫙. 부장님 이거 좀 보세요. 돈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괜찮아요. 근데 믿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제가 반 낼 테니까 부장님 반 내고요. 이자 반반씩 하면서 한 개만 해보시죠. 라고 하면 옆에 사람도 전염되는 거야. 마약의 특징이 뭐예요? 안 맞아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글쎄 내가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 그래, 없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것도 똑같은 거야. 돈이 안 꽂혀보면 모르지만 날마다 돈이 꽂혀보면 꽂히기 시작하면 확실히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빼박. 뭐 여하튼간에 근데 뭐 폰지 사기라는 거 특성상, 그러니까 버나드 메이도프가 했던 폰지 사기는 연 10%였다고 해요. 연 10%. 연 10%였으니까 어떻게든 굴렸어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그 당시에 메이도프를 딱 봤을 때 앞으로 10년은 더 굴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조이팔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서 이자율이 연 30%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는 연 30% 정도 되죠. 이거는 애초에 장기로 굴릴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렇게를 네. 운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황금빛 명함인데 황금빛 검은색 세단 회장님. 거기다 딱 수트, 클래식 수트. 회장님. 원버튼. 여기 사진 보면은 다 기가 막혀요. 파란 넥타이에다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다음에 딱 그 인천에다가 웰빙 프라임. 얘네들은 진짜 장명 센스도 대가 기가 막혀요. 웰빙에다 프라임이야. 웰빙 프라임이라는 쇼잉을 딱 보여주는 거지. 내가 웰빙이고 프라임이야. 이런 쇼잉을 딱 보여주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히기 시작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 보여줬어. 그럼 더 사람을 끌어오거나 더 하려면
뭔가 계속 미끼를 던져야 되잖아. 낚시를 할 때 또 떡밥을 쳐야 물고기가 모이듯이 하는 거지. 야, 나 2010년에는 주식 상장 할 거야. 한번 믿고 같이 가보자. 그럼 니네 꽃배기로 띄워줄게. 이제 장밋빛 미래를 이렇게 계속 뿌리는 거야. 쫙쫙. 야, 기가 막히게 뿌리기 시작하는데 한 3만 명 정도 걸렸대요, 여기. 경찰 추산 혹은 자기네들 피해자 추산으로 하면 3만 명 정도? 어디 보자. 3만 명 정도네요. 5년 동안. 아, 진짜 그리고 이거 지역별로 말하기도 못하다, 진짜. 지역별로 법인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지역 한 법인만 49개? 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였냐면 건강보조기라고 하는 게 찜질방 가봤죠. 거기 안마 의자 그런 거 있잖아. 거기 있고 뭐 골반 교정 의자 뭐 이런 거. 그게 제대로 수익이 나려면 장비 한 대당 100만 원이 넘게 이익이 나야 그렇게 돌릴 수가 있대요. 장비 한 대당.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 점포에서 5대에서 10대가 하루 종일 돌아야 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찜질방을 가보거나 해봐도 돈 안 넣고 누워있는 사람이 많지 돈 넣고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걸 1,000원씩 넣고 2,000원씩 넣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투자를 했고 어떤 찜질방을 쓱 가봤어. 근데 안마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 회사 거야. 있네. 근데 누가 한 1,000원 넣고 해. 해? 그리고 지주 가서 한번 넣어보고 누워보고 좋네? 그럼 또 마약 또 맞는 거야. 그럼 마약 또 맞는 거야.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제. 이게 사기는요. 야, 내가 1,000원 주면 너 2,000원 줄게.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막 싹 깔고 여기 이렇게 싹 깔고 여기 이렇게 싹 깔고 이쁘게 이렇게 포장 딱 해갖고 자, 요게 사기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법이 있어요. 거짓말을 누가 그랬더라?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거짓말을 잘하려면은 90%의 진실에 10%만 거짓을 섞는 거야. 그렇지. 그 10%가 치명적인 섞는 거지. 그렇지. 그게 거짓말을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다 또 기억력도 좋아야 돼. 아, 그럼. 거짓말이라고 까먹잖아? 머리 좋아야 돼요. 걸린다. 어때 그거? 이제 여자친구한테 거짓말 다 했어. 근데 여자친구는 알지. 너는 알겠구나. 어느 햇살 좋은 날 운전을 싹 하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지. 이제. 자기야 그때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알면서 이러면 그냥 작살나.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거짓말 다 들통난다? 끝까지 몰고 갔네? 이 사람이 그렇겠던 거지. 그렇게 투자받은 돈을 보여는 줘야 되잖아. 뭔가 사업을 한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첫 번째 인천에 있는 누리마루라는 혼수 백화점을 인수를 해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보트 회사를 부곡에 있는 요트 회사를 투자를 하고 야트 그렇지. 야트 회사. 제가 보트인지 야트인지 부의 상징이란 야. 발음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제가 그 원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원어 발음? 야. 그렇죠. 야트 회사를 투자를 하고 부곡에 있는 온천을 인수하고. 그거 혹시 우리가 아는 그 부곡 허? 아니야. 그거 말고 있는데 이게 딱 지어놓기만 해서 객실밖에 없는 거야. 깡통. 근데 부대 시설이 전혀 없어. 그래서 부대 시설을 지가 집어넣어. 식당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지. 어쨌든 식당이랑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인수를 다 해서 뭘 하냐면 여기가 기가 막히거든. 상위 투자자들 몇 분만 모이세요. 어떻게 뭐 애들 결혼하시면 여기서 쇼핑 좀 하시고요. 여기가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예요. 믿음 생겨 안 생겨? 근데 가보면 항상 사람 인산이네. 근데 알고 보면 다 지낸 사람들이 지네 또 주머니 돈 내서 또 하는 거고. 아이고 어떻게 좀 올 여름에 휴가는 가실 거예요? 그럼 요트 한번 타러 가시죠. 그래서 요트 태워주고 그걸로 또 해주고.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사기로 안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2008년에 이게 10월에 이게 안 망했잖아?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어. 난 내가 그래 볼 땐 그렇게 봐. 이거 사기로 안 끝났을 수도 있었겠는데. 온천 호텔에서 주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여기서 투자하니까 휴가도 갈 수 있고 내가 필요한 혼수장도 있고 거기서 난 이익금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제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그게 서로 입소문을 타고 지부를 타고 돌고 이 피라미드의 가장 기본은 각 지부들로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져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개피를 가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돈도 돌려받았을 거고 그렇지. 처음에 온 사람들은 돈도 임원으로 받았겠지. 올라가서 뭐 인맥 관리도 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가는데 마지막에 항상 걸리는 사람들. 가맹점도 그러잖아. 가맹점이라고 하면 뭐지? 프랜차이즈도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 항상 끝물이 안 좋아. 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장밋빛 미래를 약속을 했고 진행했던 조이팔은 아까 무슨 사기? 폰지 사기. 의 결말이 오게 돼요. 그 결말이 언제 오냐면 2008년 10월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게 망할 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다 짰어. 그러니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언제 도망가면 되겠다. 이걸 딱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그 2008년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다 모여봐. 그 영화 마스터 보면 나안 이병헌 봤어. 안 봤어? 안 이런 장면이 나와. 커다란 그 무슨 홀 같은 데다가 그 사람들 회원들 다 모아놓고 이병헌이 쇼케이스 같은 거래. 가운데 모여갖고 난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데 여기 딱 그거 모아놓고 그거는 거라지. 큰일 났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의 돈을 다 돌려줄게. 왜 그러냐? 국세청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고 세금 내라고 한다. 근데 나는 그 번 걸 다 니들한테 돌려줬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데 니네가 그 여태까지 받은 세금을 다 내려면 니네 작살난다. 그만하자. 근데 걔네들이 입장에서는 그만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왜? 마약 맞았거든. 마약 맞았어. 그건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데일리로 꽂아주는 거를 예탁식으로 바꾸자. 데일리로 얼마를 매일 꽂아줬던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왜냐면 돈이 나간 게 아니까 얘네가 세금 낼 게 없잖아. 앞으로 세금이 나올 게 있으면 니들이 다 내.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아니라 예탁식으로 하면 뭐 이전 거는 어떻게 했든 자기들이 해볼 테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낼게. 이렇게 해서 예탁식으로 해서 모아놓고 네가 얼마가 쌓이고 얼마를 찾아갈 수 있는지를 내가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그 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지가 하나의 또 금융회사가 돼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쌓인 금액이 점차 불어나고 초반기에는 찾으러 간다고 한 사람이 좀 찾아줬대요. 이렇게 다. 그렇죠. 아니, 신뢰를 줘야 되니까. 그렇지. 자, 다 드셨어요? 저는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 맥주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목이 말라 죽겠네요. 아주. 그나저나 우리 소리 때문에 위에 에어컨을 위에 그 히터를 껐더니 클래식 수트, 좀 카멜. 좀 추운데? 아니야. 난 추워. 어떻게 대표님도 한 잔 드시죠? 아니야. 피면 소리가 들어가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좀 참으시고 아니면 좀 한 잔 더 드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보드카라는 마실까? 추운데? 괜찮죠. 근데 안주가 없으니까 잘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그래도 믿지.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빵꾸를 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모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쭉 모아서 2008년 10월에 이제 빠이빠이 해버린 거지. 근데 나중에는 그 문자도 안 왔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저 맥주가 새로 왔어요. 예. 아이고, 전 하나 딸게요. 하나, 둘. 자, 어디까지 갔냐면 문자 보냈던 거. 이제 돈을 안 넣어주기 시작하고 세금을 빌미로 문자를 넣어주기 시작한 문자 거지.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잠수타기 한 10월에 이제 망했을 한 7월 그때부터 이제 10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거에도 속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근데 거기까지 보면은 이게 벌써 한 4년을 끌었잖아요. 지금. 2004년에 시작해서 2008년까지 했으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그 4년 동안은 사기를 계속 유지를 해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1년 만에 도망갔다. 1년 만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4년이니까. 그것도 말씀했던 것처럼 앞에 한 7개월은 정확하게 돈 찾아줄 사람한테 돈도 주고 그 안에도 또 누리마루 백화점은 돌아가고 요트도 돌아가고 야트도 뭐 돌아가고 다 나머지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돈만 그냥 이게 언제든지 드릴게요. 요게 된 거지. 그동안에 당국은 뭐 했는가? 자, 이게 3번이에요. 당국은 뭐 했는가? 이때 대한민국 검경은 뭐 했는가? 이게 니들 대체 뭐 했는가? 보면은 아유 진짜 금융계에서 있어 보셨죠? 예. 현찰이요 어마어마하게 오고 가면 금감원으로 신고가 들어가요. 하루에 한 개인이 2천 이상을 뽑게 되면 그게 들어가요. 신고가 5천 아닌가? 2천 2천인가? 네, 2천이 빠지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몇 조잖아요 이게. 그걸
데일리로 보내고 막았다 해도 그 회사에서 돌아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전에 10,000명 이상한테 매일 일수씩을 쏴줬잖아. 이게 이거는 개인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은행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소린데 이거부터가 좀 이상한 거지.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우리 희팔 씨가 밑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이렇게 딱 컨택을 하는 거지. 야, 너 오늘부터 과장해. 너 오늘부터 전산실장해. 얘네가 누구냐면 금융 사기 범들을 깜빵에 있는 애들 어떻게 좀 알아갖고 걔네들 모은 거야. 이렇게 싹. 그 마스터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이병헌, 그다음에 김엄마라고 어떤 여자 하나 있고 박장훈이라고 김우빈이 거기서 이제 전산실장을 맡아. 걔가 돈 들어오고 나가는 전산을 쫙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돈을 모집하고 뿌리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된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딱 모아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한다고 했던 거 법인만 40개 만들어서 요거 쓰다가 얘는 요거 쓰고 모래는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넣어주고. 왜 이렇게 돼요? 고객님 세금 내실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쪼개서 넣으시고 쪼개서 받으셔야 어쨌든 돈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모든 그 관계 부처에서 눈길을 이렇게 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이셔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보시면은 그 뭐 대부업체나 이런 대부업체나 그 무슨 은행이지? 이금융권 무슨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강남에 몰려 있어요. 아, 기가 막히게 여의도에는 없어도 강남에 있어야 되죠. 강남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남에는 워낙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매출이 일정 이상만 아니면은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2천만 원 이상 다 금광 가잖아요. 강남에서 현찰 2천만 원 뽑아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강남 근처에는 워낙에 가게들도 많고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현찰로 그렇게 뽑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강남으로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강남 프리덤 베이비. 네. 여튼간에 제가 봤을 때는 조이팔이 법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그런 식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걸 목적으로 했을 거고, 그래서 사람도 썼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전문용어로 약. Y로 약 치는 거? 어마어마하게 쳤대요. 당연하지. 우리 우리 그때 김창경 프로 하면서 봤잖아. 누구 얼마. 김창경 프로한테 얘는 더 했어. 그거 이제 자꾸 그 마스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딱 마스터 보면 이병헌이가 누구 좀 꺼내주세요 이러면서 장부를 딱 펼치는데 장부 6권이에요. 누구한테 얼마. 한 큰 거 2장이면 되겠죠? 야, 한 4장 더. 알겠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그런 개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김창경의 전 국민 대사기극의 마무리가 되었죠. 김창경이 아니지. 참 조이팔에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헷갈려. 어쨌든 조이팔의 대국민 사기극은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죠. 자, 3부 가볼까요? 도망간 거? 도망. 그러니까 완전히 도망의 서막. 이분은 인생을 둘로 나누자면 처음에는 사기, 그 다음에 현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지금 요 상황인데 그 경계가 지금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여기 2008년 10월에 회사 전산망을 파괴했어요. 머리 잘 쓴 거죠. 일단 누가 피해든지 서로 모르게. 그거를 증거를 다 알려버리고 그다음에 현금화해둔 개인 자산을 들고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금화해둔 개인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조 정도 돼요. 현금화 돼서 들고 간 것만 1조가 넘은 거예요. 5천억에서 1조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1조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거 싹 다 채권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고 왔겠네. 아니. 그러면 금괴. 5만원권 이렇게 현찰 아니면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지. 왜냐면 얘는
국내에 있을 생각이 더 이상 없었으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지고 와야 되잖아. 쓰러 와야 되잖아. 아니지. 무기명 채권 미국채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가서 쓰는 근데 거지. 기간이 아니 상관없어. 채권 아니 얘가 그걸 현금화한 거를 가지고 그 채권으로 바꿀 시간이 없었대요. 아. 그걸 이렇게 유동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현금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금감원이 뒤늦게 수사를 의뢰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야 이거 수사 좀 해 그러고 자료를 주잖아. 근데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 종결 이거 선언해버린 거지. 아 근데 이게 보면은 10월에 전산망을 파괴하고 도망갔고 그다음에 11월에 수배가 됐어요. 그렇지? 근데 12월 9일에 밀항했어 중국으로. 왜 그렇게? 왜 그랬게요? 이게 재밌는 거야. 12월 9일날 피디수첩이 조이팔 편이 방영이 되거든. 아 그래? 그게 이제 여태까지는 전단지 벽보가 이렇게 붙는데 그날 이후로는 전국의 얼굴이 라이브로 다 때려지는 거야. MBC에서. 그러면 걔는 때려 죽여도 그날은 나가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우리가. 이게 얘가 와 진짜 사자는 통이 커야 된다는 게 여기서 딱 하나 보이는 게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문제가 됐어. 막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없어졌어.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그래서 자료를 줬어. 근데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 종결 안 해. 끝. 부산지방경찰청은 검찰이 각하 나 안 해. 안 해. 와 이러. 모르지. 우리가 뭘 알아? 모르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금감원에게 자료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수사를 착수했으나 그달 10월에 조이팔이 날아간 거야. 그래? 조사 한번 해볼까? 근데 없지. 왜? 한국에 없거든. 이건 대구지방경찰청. 수배자이고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조이팔은 해경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처음에는 엄청 떨었지만 나중에는 얘가 이제 도망을요 한 번에 딱 간 게 아니야. 아 그래? 시도를 3번을 해. 오. 3트라이야? 3번을 시도를 했는데 3번째가. 세 번째. 이게 처음에는 엄청 떨었대. 와, 나 뭐 이랬는데 2번째, 3번째는 산책도 하고 섬에다가 정갖고 낚시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있지. 모르지 우리가 뭘 알겠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피해가 부산에만 1조 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1조 2천. 토탈 피해 기한 4, 5조. 근데 거기서 이제 약칠 거 약치고 초반에 돌려줄 거 돌려주고 자기들도 직원들 월급 줘야 됐으니까 쓸 거 쓰고 진짜 가지고 간 게 한 1조 정도. 1조 정도. 1조 정도. 대단하네 진짜. 그래도 괜찮지. 근데 이제 얘가 밀항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어떻게 연결돼서 안면도에 사는 박창희 씨를 통해서 밀항을 시도를 해요. 박창희 씨라는 분을 통해서 밀항을 시도를 해요. 근데 이걸 왜 이 성함이 정확하게 나오냐면 이 사람이 신고를 해요. 밀항. 나는 이거 하기 싫고 어떤 사람 밀항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사업이 망해가고 도망을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해경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해경이 그런 것도 아니고 박창희 씨가 그래. 누가 와서 밀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몰래 데리고 가는 척하면서 갈 테니까 어디 향으로 몇 시까지 갈 테니까 니들이 거기 잠복해 있다가 잡으면 안 돼요? 라고 한다고. 얘가 수사 과장이었었어 그때. 그랬는데 해경이 오케이를 한 거지. 오케이를 했어. 그리고 갔어. 안 잡았어. 그래? 이제 이걸 내가 얘기해 줄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 2008년 11월 10일 내연녀를 포함한 총 5명이 안면도에 나타나게 된 거지. 코스염도 이렇게 길고 안경도 딱 하나 쓰고 중절모 하나 딱 쓰고 탈 좋잖아. 탈 좋잖아. 딱 중절모 하나 쓰고 나타나. 근데 이게 이 내용도 박창희 씨가 증언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박창희 씨가 얘네 일행을 데리고 안면도에 있는 마금포항으로 데리고 가. 항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잖아. 마금포항. 이때 태안경찰서 서장이 해경 70명을 데리고 잠복을 시켜. 야, 형 생각해봐.
다대포 뭐 이렇게 이런 큰 항이 아니잖아. 마금포 들어봤어? 못 들어왔지. 대장님 저 마금포 항 들어보셨어요? 모르지. 이름 모를 항구야. 거기에 사람이 70명 있으면 그게 더 신기한 거야. 그냥 와그라그라 하면. 근데 걔네들이 그냥 있어? 막 이래가면서 있었을 거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70명이 깔려 있었어. 그래서 배가 출발을 했어. 이제 그 박창희 씨가 사람들 이렇게 딱 태운 거죠. 여기다 이렇게 딱. 그리고 쓱 가. 그럼 어디로 가냐면 공해로 가는 거지. 중국 배하고 우리나라 이걸 그렇지, 넘어가면 공해, 중국이고 공해. 이게 우리나라. 거기까지 갔어. 아이고 중국 배가 안 왔네. 아 중국 배가 안 왔어? 중국 배가 안 왔어. 중국 배가 도망을 가려고 엄청 떨면서 갔어. 중국 배가 안 왔어. 해경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 어씨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약속 시간은 지나고. 저희 박창 씨 돌아갑시다. 다시 온 거지. 이게 일체 시도. 아 그래. 자 정리를 해보면 엄청 떨었을 거 아니야. 갔는데 막 말도 안 되게 분위기 이상하고 배를 타고 갔네. 다시 왔네. 해경은 뭐 했어? 야 얘네를 현장을 덮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밀항이 아니라 마약 같아. 이게 이제 해경 추산이야. 마약 같으니까 현장을 덮쳐야 되니까 나 또 얘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보내줬다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말이 돼 그게? 걔가 다시 여기를 또 온다는 보장이 어딨어. 다른 루트를 찾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게 맞다면 걔네들 미인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것도 없었던 거야. 자 이게 1번. 응? 2번. 얘도 대단한 거지. 조이팔도 20일 있다 또 나타나 거기를. 거기를 또 나타나서 박창희 또 얘기해. 아 박창희 또 박창희한테 또 써. 그럼 박창희 씨는 어떻게 했어? 해경한테 또 연락해. 저기요 얘를 또 연락해요. 야 다시 와. 다시 와. 쭉. 두 번째 어떻게 될게? 중국 배 또 안 왔나? 아니지. 이번에 왔어 배가? 그래서 이제 박창희 씨한테 그런 거야. 근데 조이팔이 박창희 씨한테 전화할 때 박창희 씨가 해경 감찰 계장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그때 그 자리에.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해요? 야 좌표 찍어줄 테니까 글로 오라 그래. 그래서 해경이 좌표까지 찍어준 거야. 만났어. 딱 오메 날씨가 지랄이네. 12월에 날씨가 지랄이네. 배가 못 뜨네.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든 산다니까. 그래서 다시 가. 이 새끼도 뭐 해대도 너무한 건 지가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니야. 오메 비가 더 이상 안 돼. 12월 9일 역사적인 그날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왜 이날 꼭 나갔어야만 했느니 PD 수첩이 강행을 한다고 이제 예고편이 다 뜨고 뭐 조이팔 뭐 예고편 뜨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조이팔은 뒤가 없어. 오늘 나가지 않으면 잡혀야 돼. 뭐 성형수술이니 뭐냐 아무래도 안 돼. 대한민국에서 지문 있고 뭐 있고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한 모금 마시고 하자. 아우 재밌지? 재밌어 이거. 전화 더 주세요. 재밌지?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웃겨. 야 이 도망가는 얘기가 재밌네. 자, 나 이제 목 축였으니까 마저 떨게요. 도망가면 제가 준비 잘했죠. 이거 좋아요. 3차 시도 12월 9일 오후 1시 낮 1시에요. 보통 밀항하는 사람이 몇 시 밀항을 할까요? 보통 새벽 아니야? 그렇지. 담들 다 잠드는 시간에 낮 1시에 다시 나타난 거야. 근데 그 전에는 BMW 싹 끌고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어서 말도 안 되는 허름한 차를 끌고 온 거야. 보디가드 수행해갖고. 그러니까 이 허름한 극선 차를 갖고 왔던 건 이건 어차피 얘네가 뜨면 이거는 그렇지, 버리는 거지. 아니 국가의 기속이 되니까. 중거품이니 뭔 이런 게 돼서. 그러니까 조이팔 입장에서는 버리는 거지. 1차 그렇지. 이게 버려도 되는 거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 1차 2차 때는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는데 점심 그때 3차 때는 이렇게 이제 내연이가 딱 어깨동무 싹 해갖고 여기가 안면도야. 우리 개국지나 좀 씹을까? 그래서 식사 싹 하시고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막 허름한데 CCTV 없는 데인데 딱 리조트 같은 데 딱 앉아갖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뭐 돌아다니시면서 왜냐면 더 이상 뒤가 없거든. 그럼 내가 찍히든가 말든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 뒤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본 건데 1차, 2차 때 그렇게 떨고 그랬으면 3차 때 요랬으면 여기서 분명히 뭔 작업이 들어간 거거든. 그렇지. 여기 이게 내가 그냥 가진 않았을 거야. 했을 거야. 약을 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배를 타. 또 이제 글로 가. 또 입냐? 또 박찬희 씨가 또 데리고 가. 그래서 시간이 좀 안 맞았어.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무인도 옆에다 잠깐 정박을 해. 네, 여기서 이제 조이팔 씨가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낚싯대를 꺼내고 낚시를 낚시를 어이구 갈치야. 저기 서해안에서는 갈치가 10월 달에 안 잡히지. 뭐 참성어야, 뭐 능성어야, 다 도다리야, 뭐 낚시를 열심히 즐기시다가 이제 시간 됐어. 그때 우리 해경 뭐 하셨느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오신 거야. 출발을 했어? 근처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해경은. 근처에서? 보고만 계속.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얘네가 마약 사범일 수 있으니까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어. 다시 이제 배가 움직였지. 이제 낚시 다 즐기시고 중국 저 어선이 저기서 배가 싹 오네. 근데 이 조이팔 씨가 학습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 무슨 얘기냐면 1차 때 뭐 했어? 배가 안 왔지. 배가 안 왔지. 그래서 얘가 중국 배를 샀어. 왜? 중국 배? 얼마? 내가 살게. 그래서 중국에 있던 애들한테 시켜갖고 중국 배를 샀어. 걔네들이 배를 끌고 왔어. 그래서 거기다 배를 옮겨 타고. 자,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그때 우리 쪽 해경 뭐였냐? 그저 바람만 근데 왜 보고. 보기만 했던 거야? 내가 하냐고 그걸.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냥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배가 안 왔어? 오케이 알았어. 야 배사 띄워. 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국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쓱 해서 가신 거지. 그렇게 조이팔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해경은 그저 바라보다가 돌아오는 거고 박창희는 이해를 못하잖아. 그렇지. 박찬희 씨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 그냥 마약 밀매범인데 저기 놓쳤습니다. 이거는 변병이 되잖아. 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얘들을 대동해온 보디가드들이 그 허름한 차를 타고 돌아가다가 잡힌 거야.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좆됐대. 그 박찬희 씨가 듣는데 좆됐대. 그래서 왜? 그 차에서 조이팔 여권이 나왔네. 여권을 조이팔 여권이 필요가 없으니까 중국에 밀어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리고 개신분증인데 갖고 가면 작살나는 건데 공안이 여권 좀 보자고 그랬는데 조이팔 여권 주면 인터폴 잡혀보면 작살나는 거 아니야. 버리는 게 맞지. 근데 하필 급차였고 걔네들이 그 보디가드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차를 잡았는데 그 안에 조이팔 여권이 나왔네. 그러면 얘네가 놓친 게 누구야? 여태까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이팔인 거잖아.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경찰들이 와갖고 뭘 하냐면 박창희 씨를 이제 얼르고 달래고 뺨치고 얼르고 달래고 뺨치고 얼르고 달래고 뺨치고 하는 거지. 너 절대 조이팔이라고 하지 마. 너 절대 조이팔 데려왔다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 집어넣은 거야. 박창희 심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나는 신고했는데 왜 날 이제 변호사가 뭐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일당들이 잔당들이 위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치장을 했다. 야, 니네 어떤 경찰이 대체 신변 보호를 유치장에서 시켜? 그게 대한민국 해경이 그렇게 했대. 나는 이때 생각하면 503 언니가 해경을 해체한 건 나는 정당하다고 봐. 이것만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여기서. 그리고 결론은 그러니까 박창희 씨는 진짜 인생이 드라마틱하다고 하면 정말 드라마에서만 모든 게 나왔구나. 그래서 박창희 씨는 얘기를 했어. 나 조이팔을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많은 돈을 줬다. 그 돈 여기 있다. 근데 그걸 빌미로 해경은 얘를 구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제 오프 더 레코드 하고 그냥 보내고 빠이빠이 했으면 얘는 큰 돈 버는 사람인데 그렇지. 나는 뭐 그냥 신고할게요. 신고를 했어. 그래서 얘는 깜빵 갔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만약에 뭐 역사에 이프는 없지만 만약에 박창희 씨가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오프 더 레코드를 했어. 그럼 우리나라 경찰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조이파를 찾아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아닐까요? 네. 날짜 생각보다 날짜도 이것도 그렇지 않아. 보면은 뭐가? 이게 2009년에 들어온 2008년? 2008년. 2008년 12월 9일이니까. 2008년에 들어온 것 같아. 아, 그렇게 돼서 박창희 씨는 신고를 하고 그래서 감옥도 가시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셨던 근데 거죠. 이게 말이 되나? 그 이분은 어떻게 됐어, 박창희 씨? 구속 사셨어요. 구속사했어? 네.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나오셨겠죠. 이제 다시는 이제 그 뒤는 얘기는 아직 뭐 경찰 추산이니까 전 지금 자료를 받은 게 그쪽이라 그 뒷 얘기가 지금 아직은 없긴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창희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조이팔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제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이제 이 사기 행각과 도주 행각 여기까지가 제가 조사한 조이팔의 일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녹화는 계속하겠지만 2부는 뭐 다음날 저희가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봐주시느라고 수고했고요. 그러면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 김작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봐요.